안녕하세요. 비 오는데도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즘에 여러분들 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부동산 때문에 기사 많이 보시죠? 네. 그래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도 이제 학회에서 같이 정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크게 이제 두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역으로. 근데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공급은 늘 부족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인력이 그래도 위성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억 아파트가 한 70억까지 올라가면 요 사이 한두 달 사이에, 그리고 9평짜리인가요? 10평이 취한다는 데가 한 30억 정도에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이 내 지역에서 정비 사업 부지에 주택에 들어가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종후자산 금액 자체가 같이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도 굉장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정권에 따라서, 시대적인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의견이 갈리는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비 사업에 대한 지역 부분이 국가에서 어쨌든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크게 두 축을 보는데, 현재는 정비 사업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부 체납이라는 개념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에 뭘 해주죠?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신 대신에 기부 체납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임대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울시 내에 공급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그 정비 사업을 하는 이제 조합 측에서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은 결국 공유지를 이제 국유지를 동반한 이제 공유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국유지 활용하면 되는 건 노는 땅 많잖아요. 그쵸? 국가가 갖고 있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이 많지만, 근데 그 땅이 자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땅을 활용했을 때, 그 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급을 하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힘든 거라고 동일하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노후도가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우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1호선 라인 자체가 우리 영등포 지역을 남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좀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 유유부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영등포가 어떻게 발전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오픈된 내용들이라서 내부적인 얘기는 아니고,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끼리, 그러니까 이쪽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신력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나 이런 데서 쭉 가서 같이 저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다 보면은 영등포 지역도 굉장히 잠재적인 지역이다, 잠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를 저희가 용역으로 지금 이제 3년,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여러모로 좀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100%는 다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 안에 이제 모든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커뮤니티 시설 안에 하다못해 뭐 수영장부터 헬스장은 기본이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뭐 그 운동장이 있어서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내로 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지역별로 인접상가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뭐 나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 잘만 된다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공공기여인데 이제 사실과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비 사업의 공공기여가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의 재산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일부 시든 구든 좀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손해를 이제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판단은 모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판단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판단 근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은 정비사업 공공기여 사실과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는 상담센터 소개부터 그 사실과 오해 바로 보기인데요. 네, 센터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일단은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뭐 좀 전에도 미팅을 저희 물레동 센터 사무실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가 조직이 구성이 돼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조직을 구성했어도 뭐 여러 가지 막 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홈페이지 활용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동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서울 분양 물량 85%가 정비사업, 사업 지연의 공급난 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정비사업이 굉장히 높에 있다 그런 축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쨌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증액된 공사가액이 워낙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분양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그런 사안이 없었다면 정비사업하고 민간 개발도 굉장히 병행해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거 정비사업이 메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하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지연이나 공급난 가중이 되는데 사업 지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허가 이슈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 사업성 때문에 아마 사업성 때문에 거의 공급난 그 정비 사업의 지연이 아무래도 많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그 정비 사업 개점 휴업에서 1023곳 중 착공 44곳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정비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정비구역은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정비계획도 마찬가지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리티컬하게 기사를 낸 것 같긴 하는데,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사업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건수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이제 이해 관점이라서 사업성이 있으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정은 돼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들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로 노량진 이제 6구역 갈등이 6개월 만에 해결됐다, 이제 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공사비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성을 본다는 게 이 공사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매출은 뭡니까? 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분양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매출이죠. 그렇죠? 네, 조합원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이 매출인데, 근데 이제 지출은 뭡니까? 네, 공사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물론 뭐 분양가액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분양가액이 오르면 올수록 분양될 확률이 또 낮을 거 아닙니까? 좋은 지역 아닌 이상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 공사비 증액 관련돼서 중재를 해서 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는데,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쨌든 증액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업성 분석 지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직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구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최대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차선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하고 뭐 타구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뭐 하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그 서울시 내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저는 영등포구 주민 아닙니다. 영등포구가 가장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항상 그렇죠. 우리 지역 아니면은 남의 지역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제일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성은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어서, 제가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사업성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비용이 이제 62% 줄어들고 속도가 3배 올라가고 서울시 전자 3총사 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전자투표하고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총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결의를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전자투표를 한다는 거는 이미 뭐 여러분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아파트 뭐라고 합니까? 동대표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으면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회 비용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비 사업 비용이 아니라, 정비 사업 비용이 62% 절감된다는 게 아니에요. 총회 비용이에요. 총회 비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총회 비용이 62% 준다는 건 당연히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줄어들고 공간 대여비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정비 사업 비용이 아닙니다. 총회 비용이 62% 줄어든다.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일정 맞추기 어려우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정평가법인 선정체계 대폭 개선인데, 이거는 뭐 여기에 보시면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제도를 적용하고 실적평가 기간을 이제 최근 3년으로 조정해서 이제 실적 누락에 대한 그 감점, 그러니까 조건 신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용어를 이제 감정평가법인 및 등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종전자산가액이 이제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종전자산가액은 결국 여러분들 뭐하고 결부가 됩니까? 자기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결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계산이 되지만 쉽게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짜리다. 그런데 내 종전자산가액이
950억이다. 그럼 50억이 차익이니까 50억을 자기 분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억이다. 근데 감정평가를 잘해서 980억이 됐다. 그러면 2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의견 개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감정평가 어느 순간 쑥 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다음에 야, 우리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 실제로 감정평가 받아보시면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는 항상 뭐가 기준입니까? 시세 기준이잖아요. 그죠? 시세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공시가로 계산해서, 물론 100% 공시가로 적용하는 건 아니어도 공시가로 계산해서 이제 다시 이제 올려서 증액시키긴 하는데, 어쨌든 공시가에 올려도 시세차익가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감정평가할 때 여러분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지난 얘기니까 상관없겠죠. 그 자문을 했던, 저희 법인 쪽으로 개별적으로 자문이 하니까요. 자문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는 예상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지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그 지역의 일부 제일 핵심 부지를 감정평가를 떠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하면 항상 답 안 하시죠. 감정평가를 일부러 떠보게 해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사실 그 감정평가사 올 때 이제 동반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쪽에 시세하고 이런 정보들 막 제공하면 감정평가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가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50억짜리가 100억 되지는 않아요. 네, 50억짜리 100억 되지는 않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체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 금액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 금액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보고서를 감정평가 법인에 어쨌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 정비사업부지로 선정이 돼서 감정평가를 하러 오게 되면 뭘 참고하겠습니까? 기존에 이 지역의 감정평가를 해봤는지를 평가를 하게 됐단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100% 다 정합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비사업과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재건축은 공공주택이 있는 거고 재개발은 그렇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정비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은 달라지는 게 이제 일단은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수 대비 거소 대비 실제로 분양하는 이제 그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정비가 되면서 상권이 또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차량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한 얘기고, 예, 건물 밀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한 평당 구성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부재했다면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커뮤니티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는 서울시 내에 이제 그런 각각의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아동 교육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는 아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우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연령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은 이제 노인 편익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서는 항상 이게 좀 그런 시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시설이 자꾸 갖춰줘야 그 세대수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좋은 시설이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편의 시설이 연령이나 이런 거 구성되어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비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도로, 주차, 공원, 공동구 등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이제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해주게 돼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서로 기부 앤 테이크입니다. 용적률을 그냥 상향해 주지는 않겠죠. 예, 뭔가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공공기여는 윈윈 방안이다. 그래서 철저한 검토와 준비는 필수라고 하는데, 이제 개포지구가 공공기여 방안을 인정받아서 인센티브 부여받는 성공 사례. 그래서 개포지구 조합들은 공공 리노베이션과 문화시설 건립, 에코브릿지 등 공공기여 방안 제안이 심의를 통해 모두 인정받은 상태라고 나와 있고,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을 보면 이제 문화시설 설치나 공공 보행 통로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그렇지 성공 사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형성되는 그 재산가액 자체가 다른 지역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 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건데, 이쪽 지역은 여러모로 기본적인 분양가도 그렇고 시세 상태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익을 더 생각을 한 거죠. 용적률 조정 상향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강변 정비사업 암초 공공기여 10% 룰 이달부터 완화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한강시는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요구되던 공공기여 비율 10%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주인의 장벽을 낮추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공공기여에 대한 완화 기준에 따라서 사업 속도나 뭐 조합원의 부담 경감이 되는 거고, 여기 내면 이제 10%를 적용을 하던 기부 체납 등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구역에 따라서 이제 완화하는 건데, 이제 이 10%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나 이런 내용들의 비율을 줄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분양의 한계를 더 높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익이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갈등 사례거든요. 다음은.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 갈등에서 잠원, 신, 반포, 7차 공공재건축 무산 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종상향 혜택을 두고 추가 기부 체납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길어지면서 LH가 공공기여를 18.9%로 조정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원이 거부. 왜 그럽니까 이거? 왜 그래요? 수익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유 있나요? 공공기여에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잠원, 신반포, 7차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18.9% 조정한 중재안 자체를 내리라는 거죠.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뷰 임대주택 요구 반발, 재건축 공공기여의 서울시 조합 갈등 돼 있는데, 잠실주공 5단지. 그래서 소셜믹스 임대주택을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조망권 감소에 따른 분양 수익 하락.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공공기여가 부각되면 기부 체납하면 뭔가 뭐 내 거를 다 뺏기는 느낌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수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공공기여에 대한 오해와 전략적 활용인데요. 이제 오해의 시각은 공공기여를 하면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 아니에요.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은 이제 조합원한테 손해. 그리고 기부 체납 반대 시 조합원 권리 보호 가능. 뭐 공공시설은 남이 쓰는 것. 부담만 있고 이익은 없다. 뭐 지자체와 대립해야 사업성이 좋아짐.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갖고 있어요. 저도 뭐 하루 이틀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센터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뭐 개별적으로 자문 받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영등포 지역 아닙니다. 영등포 지역은 안 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공공기여는 인센티브 확보의 수단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부 체납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거 틀리지 않은 얘기고요. 이제 임대 아파트를 더 가져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합리적 협상 시의 권리와 사업성 확보 가능하고, 조성된 시설은 이제 조합원과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이제 실익이 존재하고, 지자체와 협력 시에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이 사실은 이제 공공기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용적률의 상향을 요구를 하시겠지만 반대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성이 좋으면 용적률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지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공공기여를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용적률 상향해달라고 요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내 지역 잘 나가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고민할 이유가 없죠. 용적률 높이면 물론 좋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공공기여를 용적률 높이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내 지역이 사업성이 없어 보니까 용적률 높여서 한 세대로 더 분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팩폭했나요? 맞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냐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잠옷을 말씀드립니다. 용적률 높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시죠? 물어보고 그 지역은 사업성이 없으신가 용적률 높이시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딜을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에 대한 시각도 틀린 얘기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제 이게 단점과 장점을 써놓은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업성 좋은 데는 용적률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올리고는 싶은데 기부 체납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두 개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서 그래요. 뭐 이제 분양 수익이 2조인데 내가 그냥 안 해도 2조인데 예를 들어서 2조 1,000억 정도 공공을 했더니 2조 1,000억 정도 된다. 아니면 2조 500억 정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2조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500억이나 100억은 작은 돈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라갔으면 해야 된다는 본주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매출 금액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원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오는 논리는 그거거든요. 용적률 100% 받아서 내가 이거 100% 분양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 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점에서 올리는데 가장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올라갔으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후자산가액을 잘 계산해봐라. 내가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에서 그때 시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건지. 어쨌든 여러분들 분양에 들어가는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분양 이후에 입주되는 시점에서의 구성되는 시세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를 우리 국민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런 고민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공공기여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및 이제 비용으로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0년도에는 이제 토지기부 체납이었고, 그다음에 건물, 현금, 이제 임대주택,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임대주택도 왜냐하면 바뀐 거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용적률 상향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모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는 전혀 비교할 상대는 아니지만 모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내에서 대장주라고 하는 데가 분양이 됐고 거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양대 시공서열 1, 2가 같이 공동시행 시공을 했던 지역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분양을 해서 조합원 분양도 하고 일반 분양도 해서 나름 대장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세가 그 정도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도 사고 했는데 그 피도 돈 다 날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제 차선책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주택이 저희 어머니 연령대가 에서는 임시주택 하면은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왠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살 것 같은 그런 구성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죠. 임대 아파트면 그쪽 지역에 학교 가면 안 된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용도와 목적이. 뭐 청년주택이 될 수 있고 신혼부부 주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익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전의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LH에서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그러니까 시행하는 지역 같은 경우도 LH는 LH만 마크만 다르면 주변가 떨어진다라는 소문도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변화가 됐다라는 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공공기여의 개념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것보다도 이 공공기여가 이제 뭐 부지 제공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설치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의 형식을 부담하고 있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을 이제 부담금으로 이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기여 수립 기준은 이제 구역의 특성상 지구통합 계획을 고려해야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되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 완료 시점 전까지 기부 체납 대상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공공기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문에 공공기여를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이고요. 어쨌든 경기 부양해야 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돈 벌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까? 부동산 투자에 돈 벌지 않나요? 그렇죠. 주식도 안 되잖아요. 오늘 이제 3천 얼마 찍어서 그 마이너스 회복하셨다는 분들 통화 내역 들으면서 웃으면서 오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돈 벌면은 돈 버는 사람은 이제 내가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건 부동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기 다 많이 버시네. 저는 죽으라고 하던데 안 벌리던데. 네.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면 그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논리상 돈이 안 흐릅니다. 묶이는 돈들이 많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든 다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장하는 국가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술에 투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에 투자합니까? 부동산과 주식에만 투자하는데 주식도 많이 하도 망하니까 예, 뭐 저희 안에도 넣어서 뭐 마이너스가 몇이고 막 보면서 한숨 팍팍 쉬고 있을 때 보면서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공기여는 지금은 정책적인 요소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설치 주제와 방법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공공이 온전하게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뭐 다 읽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저도 영등포 이제 저희가 이 용역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 정보를 많이 보잖아요.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려고 해요. 영등포 안에서 구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성과 이제 주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쟁이 되는 건데 일단은 공공기여를 하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은 공공기여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내 지역에 혹시 뭐 공공기여 대상이면은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기여와 기부 체납의 차이인데 공공기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고 기부 체납은 토지, 건물 등 물리적 자산 기부에 이제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 환수와 기부 체납을 포함한 확장 개념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자발적 경우도 존재하는데 기부 체납은 이제 사업 시행자의 자산을 공공의 무상으로 이전하고 용적률도 인센티브 부여받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법적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저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기부 체납도 앞서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항상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돼 있는 이 단지 안에 주거 지역 안에 일부를 뚝 떼가지고 공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바닥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면적을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쵸? 연면적과 바닥 면적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이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여 형태로 갔을 때 그거를 환산시켜주는 게 연면적을 증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의 이제 평수에 대한 개념인 거니까. 물론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좀 줄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깔고 있는 지역은 평당 분양가로,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나 시세 차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내 땅에서 빠져나가니까 왠지 내게 뭔가 많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뭔가 아까 뭐 대토든 뭐 대환이든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 굳이 말하는 대토라는 건 연면적을 넓혀주는 게 용적률의 상향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부 체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나 사업자 양측 모두가 이제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부 체납이나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운영권이나 수익이나 인센티브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제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 국가 이익을 하는 거고, 공공시설 부지 등 국가 지자체에다 무상 양도를 하거나 운영권 보장, 수익원 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부 체납은 이제 토지, 건물, 현금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이 날까요? 토지가 날까요? 기부 체납은 토지가 났습니까? 현금이 났습니까? 토지가 앞에 있는 거니까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네, 토지가 제일 낫다라는 건데, 토지를 많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 인프라, 그러니까 정비 사업의 근본적인 이유가 워낙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워낙 그 교통망이 물론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엉망이잖아요. 항상 늘 정체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유형별 기부 체납, 토지는 이제 사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이제 그 순부담 면적만큼이나 기부 체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축 건축물 제공 시에 시설마다 설치 비용이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뭐 임대상가라든가 임대산업시설, 그 외 공공시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제공할 때 제공 시에 그 각 가게마다 적용 설치 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기부 체납 시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토지 기부 체납과 건축물 기부 체납 서울시의 이제 도시계획 조회에 따라서 학교 문화 및 복지시설, 공급 처리 계획시설, 주요시설 별도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부 체납할 때 가장 나이스한 게 뭡니까? 이거죠.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죠? 네. 근데 다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기반 시설 주요 가이드라인 중에 이제 학교 시설 계획인데, 주거생활권 단위로 해서 이제 주변 환경 고려해서 통합권을 설정한다거나, 그리고 관련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 시에 학교 용지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요청 시에 기부 체납 없이 학교 용지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신규 조성 학교 용지와 동일가액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부 체납을 인정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저희가 자문했던 지역에서 지금 거기는 재개발이고요. 재개발 지역 안에 학교가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그 지역이
제가 제 고향 지역인데, 학교가 되게 좀 이상한 지역이 있었어요. 애들 등교시키기가 영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언덕도 있고, 주택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도 막 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의 보이는 시각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를 거기 보내야 되나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8차선 대도로 나와가지고 학교가 되게 멋있게 지금 져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학생을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학교가 대도로로 나와버리면서 그 학교가 요즘에 지역 내에서 뜨는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1, 2순위가 공동 시행했던 지역 내에서도 그 아파트를, 그러니까 공동 지역을 정비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가 지역 내에서 학생을 안 보내려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정비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가 이제 지역의 대장주가 되면서 그 학교가 이제 다시 뜨는,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 학생 안 보내려고 하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뭐 땡통 학교라고 했던 학교인데 지금 거의 뭐 일군 학교가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정비 사업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부 체납한 게 공원으로 기부 체납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옆에 공원이 생긴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죠. 단지 안에 다 있고. 그렇게 또 우리 영등포 지역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기부 체납은 2016년도 도정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다음 원칙을 가지는데 사업 시행자가 선택을 하거나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을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인데, 일단은 현금 받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냥 차라리 그냥 토지를 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반시설이 들어와 주면, 그 기반시설이 이제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 기반시설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동반 상승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뭐 기부 체납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 변경이나 토지가의 감정평가, 그리고 이제 납부 방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 토지 포함된 지구 단위 계획 내에서 공공시설 등을 공공에 설치 또는 제공하고 용적률을 이제 완화받는 건데, 기본적인 이제 산정 원칙은 현금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해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부지 면적을 환산을 위해서 이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및 부가가치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허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사업 부지 내외 설치한다거나 복합 건물로 통합 설치 등 설치 위치나 형태 관계없이 동일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을 적용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한번 좀 볼까요? 이제 그 기존 용적률하고 허용 용적률이 있다면 이제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하는 건 상한 용적률을 적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은 이제 도로의 폭이나 기반 시설 입지 조건을 고려해서 이제 블록별 입지별로 이제 별도로 이제 정한 용적률이고, 허용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합산한 용적률이고, 상한 용적률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부여되는 추가적인 용적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정비 사업 할 때 한번 좀 비교 분석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그 기부 체납 시에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에는 이제 사업의 이제 노후도라든가 사업구역의 노후도라든가 건물의 밀집 정도들을 반영해서 건축물 개수라는 이제 지표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건축물 개수 기준 같은 경우에 0.7에서 이제 1로 완화가 됐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기부 체납을 하면은 기존에는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7천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짜증나죠. 근데 지금은 1억 기부 체납했으면 이제 1억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300%인데 허용은 360%까지 적용이 되고, 공공기여를 하면 400%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300%인데 허용 면적 용적률이 630이고
상한까지는 이제 800% 이렇게 돼 있군요. 준주거 지역은 법정 용적률의 2배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 면적률 400%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용적률은 뭐 2배 이하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이제 용적률은 상향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 용적률이 무조건 적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수익 개념을 고려했을 때 수익이 된다고 하면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왔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문제처럼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만 사실과 오해 바로 보기. 자, 기부 체납은 공공이 개인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겁니까? OX. 일단은 기부 체납 공공이 개인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기부 체납 유형은 이제 사업 주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법적으로 규정된 비율 이상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없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 체납 인센티브로 받은 건축물 개수는 2.0이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니죠? 1.0으로 완화가 된 거죠. 선생님의 의지가 또 들어가 있네요. 질문하시자마자 바로 나왔네. 2.0. 네.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 시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뭐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용적률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